한국의 철학자 8편의 제2편 하곡 정제두편 두 번째 이야기 계속하겠습니다. 만물의 이치가 내 마음에 있다. 양명학의 수용과 배척. 우리나라에 양명학이 들어온 것은 성리학보다 230여 년 뒤진 중종 무렵입니다. 당시 중국은 명나라였으며 특히 임진왜란을 전후하여 조선에 왔던 중국의 사신이나 장수들 가운데 양명학자들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양명학을 부분적으로 받아들이는 학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남원경, 이효, 박세당, 윤휴, 장유, 차명길 등이었습니다. 그런데 차명길은 청나라가 쳐들어와서 남한사성을 에워쌌을 때 청나라와 하친할 것을 주장한 사람입니다. 당시 신하들 대부분은 대의 명분을 내세워 오랑캐 청나라와 화친할 수 없다고 주장한 데 반해 그는 현실적으로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는 화친이 필요하다고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이 같은 생각은 명분에 사로잡힌 주자학자들과는 다른 모습으로 적극적인 현실 인식과 실천 의지를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청과 싸우기를 끝까지 주장한 김사원과 함께 훗날 청나라 수도 심양으로 끌려간 것만 보아도 화친하자는 그의 주장에 민족의식이 들어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심양 감옥에서 두 사람은 시를 주고받았습니다. 차명길은 끝까지 싸워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화친을 맺는 것은 어쩔 수 없을 때 취하는 현실적인 방편이라고 썼고, 이 시를 받은 김사원은 그대의 뜻은 잘 알지만 아무리 위급한 순간에도 바지와 위쪽오리를 바꾸어 입을 수 없는 것이라고 답하였습니다. 하지만 조선 중기는 차명길 같은 학자를 거치면서도 양명학이 자유스럽게 발전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차명길의 손자와 증손자는 할아버지의 문집을 내면서 양명학과 관련된 글을 대부분 빼버렸고 오히려 자기 할아버지 학문이 양명학이 아니라 순수한 주자학이었음을 극력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윤휴나 장유 같은 학자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같은 상황은 왜 생긴 것일까요? 처음에 양명학이 들어왔을 때에는 양명에 대한 호감을 보이는 선비들이 일부 있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태계 이황이 양명학을 비판하는 몇 편의 글을 썼고 그 뒤를 이어 태계문화 선비들 또한 적극적으로 양명학을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내용은 대부분 양명학이 불교의 선종에 가깝기 때문에 유학의 정통을 이어인 것이 아니며 특히 인간의 도덕성을 부정할 우려가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이러한 초기의 비판은 순수한 학문적 의도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임진왜란을 겪고 난 조선 후기에 이르러 당파 싸움이 격렬해지면서 자신의 학문이 순수한 주자학에 가깝다는 것을 앞다투어 드러내려 하였고, 주자학을 부정하면서 나왔던 양명학은 어떤 당파든 기피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더구나 정제두가 태어난 해는 병자호란을 겪은 지 12년 뒤였습니다. 병자호란은 임진왜란과 더불어 전 인구의 반 이상을 죽거나 다치게 하고 전국도 대부분을 황폐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나타났고 집권 측의 정신적 지주였던 유학에도 많은 타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유학은 본래 공자가 널리 베풀어서 모든 사람을 구제하며 자신을 수양하여 온 백성을 편하게 한다고 했던 사회 정치적 이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이념을 좀 더 철학적으로 체계화한 주자학이 관념 차원에 머물렀기 때문에 현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이 부족하다는 반성이 일면서 반작용으로 실학이 나왔던 것입니다. 더구나 지배층은 정신적 지주였던 명나라가 오랑캐에게 망하고 조선 또한 그 청나라에게 굴복해야만 한다는 치욕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당시 청나라에 굴복한 조선은 청의 언어를 쓰고 스스로 신하라고 부르며 임금이 청나라 황제에게 무릎 꿇고 절해야 하는 굴욕을 강요당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가치체계의 혼란과 함께 새로운 가치체계를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노론의 보수학자들은 공자, 맹자에서 주의도 이어진 도통이 명나라의 멸망과 함께 중국에서 끊어져 버림으로써 소중화인 우리에게만 이어지고 있다는 논리를 내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도통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한 노력으로 대외적으로는 국민 대다수가 청에게 가지고 있는 복수심을 담보로 북벌전책을 폈으며 대내적으로는 학문적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 이단을 배격한다는 논리에서 분당과 예송 같은 당쟁을 일으켰습니다. 물리에서 생리로, 그리고 다시 진리를 향하여. 정제두의 학문은 왕수인과 마찬가지로 경물 치지를 해석하는 부분에서부터 주자학과 입장을 달리합니다. 정제두는 그 자신이 양명학에 기울어 있음에도 대부분의 글에서 주자학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물 치지에 대한 부분에서는 한치도 자신의 주장을 물리치지 않습니다. 특히 사물에 나아가 그 사물에 들어있는 이치를 구한다고 했던 주의 생각에 대해서는 조금의 양보도 없으며 이러한 주의 생각은 유학의 근본 가르침과도 다르다고 보았습니다. 사물에 담긴 이치를 탐구하는 작업으로는 도덕의 바탕을 둔 리의 본 모습을 볼 수 없다는 것이 정제두의 생각이었습니다. 정제두는 이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마음에서 해답을 구하는 양명학에 접근해 갔던 것입니다. 하지만 전적으로 양명학의 견해만을 따르지도 않았습니다. 정제두는 23세 무렵 이미 양명학이 좋기는 하지만 잘못하면 감정에 쏠려서 욕심대로 행동할 걱정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제두는 리를 구분하여 모든 사물의 이치 가운데 사람의 이치를 중심에 놓고 다시 그 속에서도 참다운 이치를 찾아야 한다고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에서 정제두는 이를 3단계의 구조로 이해하였습니다. 그 1단계는 모든 사물의 이치인 물리이고 2단계는 사람의 이치인 생리이며 3단계는 도덕으로 완전한 진리입니다. 첫 단계인 물리는 도덕적인 것과 거리가 있기 때문에 헛된 조리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헛된 조리란 사물의 존재 법칙이긴 하지만 개체에만 적용되는 필연 법칙이어서 모든 존재에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이치가 아닙니다. 돌과 바람과 물의 이치처럼 서로 소통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제두는 생명력의 여부에 따라 물리를 다시 말라 비틀어진 나무 조각이나 타고 남은 재 같은 무생물의 이치와 풀이나 나무, 날짐승과 길짐승처럼 생명력이 가득한 생물의 이치로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생물도 인간처럼 자신의 생명력을 남을 위해 쓸 수는 없다는 점에서 무생물과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만 개체의 삶의 원리이자 종족 보존의 법칙으로 작용하는 생명력을 인정한 것뿐입니다. 그래서 무생물의 이치는 죽은 이치라 하였고 생물의 이치는 그 생명력 때문에 인간과 가까운 존재라고 이해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명력도 인간이 그렇게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합당한 이치가 되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하다고 보았습니다. 즉 소를 밭갈게 하고 말을 달리게 하며 닭을 삶아 먹기도 하는 이치는 모두 인간이 좌우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같은 경우들을 하나하나 결정하고 처리하는 것이 실은 오직 내 마음에 달려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와 같은 정제두의 사물 이해는 철저히 인간 중심적 사고를 기반으로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물리보다 상위 개념인 생리는 무엇일까요?
생리란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개념입니다. 하지만 생리는 순수한 도덕적 이치가 아니라 생리적이며 감각적인 제한을 받는 구체적인 인간의 이치입니다. 따라서 그 속에는 언제나 선으로 드러나는 도덕적 본성과 함께 악으로 드러날 수도 있는 욕심이 있습니다. 하지만 생리는 헛된 조리에 불과한 물리와 달리 능동적으로 자신의 도덕성을 실천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성리학자들이 인간의 본성을 순수하게 선만 존재하는 본연지성과 선과 악이 함께 존재하는 기질지성으로 나눈 곳에 비추어 본다면 생리는 기질지성에 속하는 셈입니다. 정제들은 이처럼 물리와 생리의 차이가 생명력을 바탕으로 한 능동성의 유무에서 오는 것이라면 생리에는 도덕성 유무에 따른 차이가 있음을 명백히 한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다시 생리 가운데에서 진리를 택한다고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제도의 공부 목표였던 진리는 무엇일까요? 사실 현실에서 살아가는 인간은 모두 리와 기를 함께 가지고 태어난 존재입니다. 리가 도덕적으로 완전한 것이라 해도 그것이 불완전한 기 속에 들어있는 한 우리는 생리적, 감각적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완전히 선만 존재하는 진리는 현실에서는 찾을 수 없는 이상에 불과한 것일까요? 만일 현실에서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면 진리를 찾는다는 정제도의 생각은 처음부터 허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생리 가운데 들어있는 악을 제거하면 완전한 본 모습에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주여, 계사전에서는 온 세상에서 가장 큰 덕은 생명력이라고 하였습니다. 생명력이란 남을 살리는 것도 되고 자기가 살아가는 힘도 됩니다. 사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날짐승이나 길짐승의 목숨도 생명력이며 보통 사람이 욕심을 따라 하는 행위도 생명력인 셈입니다. 이처럼 생명력 자체가 창조의 힘이기 때문에 좋은 것이기는 하지만 그 속에는 도덕적으로 옳은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따라서 나을 가망이 없는 환자의 고통스러운 삶을 유지시킬 것인가, 아니면 편안히 죽을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인가 하는 안락사 논쟁이나, 아무리 나쁜 짓을 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의 생명력을 남이 강제로 빼앗을 수 있는가를 따지는 사형제도 폐지 논쟁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진리의 차원에서 보면 기준을 벗어난 행위는 아무리 생명력을 행사하는 문제라도 옳지 못한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정제들은 이때의 기준 또한 자신의 마음속에서 찾았고, 내 속에 들어있는 완전한 진리를 깨달으면 나부터 모든 사물에 이기까지 가려졌던 틈이 없어지면서 만물과 내가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진리의 짝 호연지기. 이처럼 정제들은 만물의 이치를 세 단계의 중층 구조로 이해하였습니다. 하지만 정리학이 나온 이후 학자들이 만물을 설명하는 개념을 리와 기였습니다. 사실 만물의 형체를 이루는 기가 다르기 때문에 모습이 달라지는 것이며, 담는 그릇인 기가 다르기 때문에 그 속에 들어있는 이치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사물에 비해 수준이 높은 기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도덕성을 지닐 수 있게 되며, 바로 그 도덕성을 완전히 깨치면 만물과 하나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차이는 사물과 사람만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평가하면서 기품이 있다고도 하고 기질이 다르다고도 합니다. 기품이란 기의 품격을 가리키는 말이며, 더 구체적으로 태어나면서 받은 기의 차이입니다. 기질이란 말도 기의 질적인 차이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숙명론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유학에서는 누구나 수행을 통해 타고난 기의 수준을
높여 갈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그 기가 얼마나 맑은가에 따라 필요한 노력의 정도가 다른 것이겠지요. 그렇다면 차동 구조는 리에만 있는 것이 아닐 듯합니다. 본래 주자학자들은 악의 원인이 기에 있기 때문에 기를 없앤 상태의 완전 손만 있는 궁극의 리를 깨닫겠다고 했습니다. 이런 입장은 리를 우위에 두는 철학이며 앞에서 본 태계가 이에 해당합니다. 물론 기를 위에 둔 화담 같은 철학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왕수인은 주의와 같은 이원적 사고를 거부하고 이기 이론론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왕수인은 정대두처럼 이를 차등구조로 이해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기 이론론을 취하는 정제두의 경우 이기 이론이라고 하려면 리의 구조에 대응하는 기의 구조가 있어야 논리적인 합리성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정제두가 기를 어떻게 보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물리에 대응하는 기는 어떤 것일까요? 정제두는 이 기를 각각의 사물에서만 조리 있게 통하는 기라고 합니다. 조리 있게 통한다는 것은 합법칙적인 것이기는 하나 보편적으로 모든 사물에 적용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물에만 적용되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다면 2단계인 생리에 대응하는 기는 어떤 것일까요? 생리는 앞에서 인간에만 적용되는 능동적 생명력이며 그 속에 선과 악이 함께 들어있다고 하였습니다. 정제두는 생리에 대응하는 기를 생기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기가 돈다고 할 때의 생기입니다. 생기는 매일 생활에 가는 활력이기도 하고 그런 점에서는 혈기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사물을 알고 분석해 가는 지각 능력이라 어려운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생기가 작용한 것이며 그런 점에서 생기를 양지라고도 부릅니다. 하지만 생기 역시 생리처럼 선과 악이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리와 대응하는 기는 어떤 기일까요? 정제두는 이것을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지닌 순수한 기라고도 했고 참된 기란 뜻에서 진기라고도 했습니다. 그 밖에 으뜸이 되는 기라는 뜻에서 원기라고도 하고 가장 큰 기라는 뜻에서 대기라고도 부릅니다. 하지만 정제두의 생각을 가장 잘 담고 있는 용어는 맹자가 말했던 호연지기입니다. 우리는 젊은이들에게 호연지기를 가지라고 합니다. 땀을 뻘뻘 흘리면서 높은 산을 올라 막힌 것 없이 탁 트인 발 아래 광경을 볼 때 느낌이 호연지기에 가깝다고 하겠습니다. 맹자 공손추의 편에는 여러 용사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북궁유라는 용사는 칼로 산을 저으며 움찔하지 않고 눈을 찔려도 눈동자를 피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털끝만큼이라도 남에게 모욕을 당하면 마치 시장 한복판에서 종아리를 맞은 것처럼 여기며 자기를 모욕한 사람이 하찮은 사람이든 임금이든 반드시 대갚았고 임금을 죽이면서도 하찮은 사람을 죽이는 것처럼 생각하였습니다. 또 맹시사라는 사람은 무수한 싸움에서 이겼으면서도 항상 싸울 때마다 이길 것인지 질 것인지 상관하지 않고 오직 두려움 없이 앞으로 나아가는 것만을 최고의 무기로 삼았습니다. 맹자는 제자들과 이런 사람들 얘기를 나누면서 자신은 어떤 일에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가졌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공손추라는 제자가 선생님은 어떤 점에서 이들보다 뛰어난지를 물었고 자신이 호연지기를 잘 기른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다시 제자가 호연지기란 무엇인지를 묻자 맹자는 설명하기 어려운 개념이라고 하면서도 호연지기란 지극히 굳세고 강한 기운으로서 도덕적 정당성과 짝하는 것이고 이것을 잘 기르면 그 기운이 하늘과 땅 사이에 꽉 들어차게 되지만 이것이 없으면 사람이 제 모습을 잃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호연지기란 이처럼 어떤 경우에도
부끄러울 것이 없는 도덕적 용기를 뜻합니다. 호연지기에 대해서 정제도는 큰 물처럼 넓고 막힘이 없으며 꾸러미 없기에 부족함도 없으며 도덕적으로 조금도 흔들림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길을 기를 때에는 뜻을 어디에 두느냐가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맹자도 호연지기에 대한 설명 끝에 뜻이 한결같으면 기를 움직이고 반대로 기가 한결같아도 사람의 뜻이 움직여진다고 했습니다. 뜻이 한결같아서 기를 움직이는 경우는 몸이 약한 사람이 건강해지려는 뜻을 한결같이 지니고 있으면 마침내 건강을 되찾을 수도 있는 경우가 그러합니다. 또 기가 한결같아서 뜻을 움직인다는 경우는 몸이 편하고 싶은 대로 하다 보면 마침내 게으른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경우가 그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기는 감각적이고 육체적인 욕구에 해당하며 뜻은 도덕적으로 바르고자 하는 욕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뜻도 니나 기로 나누어 보면 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감각적인 욕구인 기는 쫄병이고 도덕적 욕구인 뜻은 쫄병을 거느리는 장수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정제도는 이런 관점에서 도덕적 욕구인 뜻의 기를 호연지기와 같은 개념으로 보았습니다. 이러한 입장에서 정제도는 기를 악의 근원으로 보고 이 길을 둘로 나누려고 했던 태계 이황의 입장을 비판하였고 이 길을 하나로 보면서도 리를 작용성을 부정하였던 율곡이도 비판하였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기를 높였던 화담 서경덕에 대해 기의 본 모습을 본 것 같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이 같은 정제도의 견해는 인간을 중심으로 만물의 도덕성의 입장에서 파악함으로써 인간 중심의 주관주의에 빠질 우려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논리는 그가 공부해 나가는 동안 주자학에서 제기했던 문제를 해결하고 뒤에 양명을 하면서 욕심에 내맡겨 악에 빠질 것을 우려하여 내놓은 이론이었던 셈입니다. 즉 물리를 기본으로 삼는 주자를 반대하여 물리보다 상위 개념인 생리를 말한 것이며 다시 양명의 사상에서 나온 욕심대로 행동할 우려를 없애기 위하여 그 속에서 진리를 구하려한 것입니다. 이처럼 주자와 양명의 문제점을 자신의 철학 체계를 통해 해결해 보려 했던 것입니다. 양지를 깨달아 성인되는 법. 앞에서 다룬 이기론의 궁극적인 목적은 인간을 설명하는 데 있습니다. 정제도는 이와 기를 하나로 이해하고 그 각각을 중층 구조로 이해했던 논리를 인간을 이해하는 데 그대로 적용하였습니다. 인간을 설명할 때 양명학은 마음이 곧 만물의 이치라는 심증리를 주장하였고 주자학은 인간의 본성이 곧 하늘이 내려준 이치라는 성증리를 주장하였습니다. 마음이 감정까지 포함한 넓은 개념이라면 본성은 마음의 본질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정제도는 이 두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이치를 선악이 공존하는 생리와 선만 있는 진리를 나눔으로써 생리를 심증리로 보았고 진리를 성증리로 본 것입니다. 사실 성증리는 마음의 작용을 강조하는 왕수인도 인정한 것이었습니다. 왕수인은 주자의 이론 가운데 성증리 자체를 반대한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표상되는 인간을 떠나 사물에서도 이치를 인정하는 견해에 반대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점이 인간 이외의 생물, 심지어는 무생물까지도 이치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던 정제도의 견해와 다른 부분입니다. 정제도는 생리로서의 심증리와 진리로서의 성증리를 채용 관계로 이해하였습니다. 채용의 채는 본질이고 용은 작용입니다. 따라서 본질인 진리가 생리의 작용으로 드러난다고 본 것입니다.
사실 인간의 본성은 그 자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현실에서 마음을 통해 드러납니다. 즉 본성이 마음을 떠나 있는 것이 아니며 그 실현은 마음의 움직임을 통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제두는 양지도 채용 관계를 가지고 설명합니다. 양지는 앞에서 본 것처럼 맹자가 말한 것이며 왕수인이나 정제두 두 사람 모두 중시하는 개념입니다. 정제두는 양지를 가장 낮은 차원에서는 생명체의 본질적인 생명 현상이라고 보았습니다. 즉 인간만이 아니라 생명을 지닌 존재라면 무엇이든 본래 가지고 있는 생명력으로도 이해됩니다. 그래서 나무가 자라고 꽃 피고 열매 맺는 행위 모두를 양지라고 하였습니다. 물론 무생물에게는 양지가 없습니다. 또한 인간의 양지에 도덕적인 것만이 아니라 아파하고 가려워하는 감각적이고 생리적인 부분까지 포함시켰습니다. 하지만 정제두가 말하려는 양지의 본질은 세상의 질서를 바로잡고 만물이 제때 자라게 하는 만물과 함께하는 도덕이었습니다. 양지는 사실 눈에 보는 능력이 있고 귀에 듣는 능력이 있는 것처럼 마음에 있는 도덕을 실천하는 고유 능력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능력이 언제나 선으로 드러나는 것은 아니며 지나치거나 모자라서 악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지도 작용으로 나타난 측면과 본 모습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양지 역시 마음과 본성을 체용으로 구분한 것처럼 양지의 용은 생리에 해당되고 양지의 체는 진리에 해당하는 셈입니다. 하지만 정제두는 마음과 본성, 양지의 체용을 다시 하나라고도 합니다. 그 이유는 마음의 본체인 도덕성이 마음의 작용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실현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보수와 진보의 이중구조. 모든 철학은 시대의 아들이며 그 속에는 시대를 읽고 어떤 방식으로든 시대의 어려움을 극복하려 했던 노력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제두의 철학은 조선 후기 사회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었을까요? 앞에서 살핀 정제두의 철학은 두 가지 가능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기가 하나라는 입장에서 본 양지의 본체가 마음의 작용을 통해 구체적인 현실에 드러나는 것임을 강조하는 실천성의 측면과 다른 하나는 모든 것이 본래 내 마음속에 완전한 선의 모습으로 있는 것이므로 그 본 모습만 깨달으면 된다는 점에서 나타날 수 있는 주체 지향의 가능성입니다. 전자가 외향적이라면 후자는 내향적이라 하겠으며 외향적 경향이 이론 구조에서 오는 것이라면 내향적 경향은 중층 구조에서 오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본래 유학은 자신을 닦는 수기와 사회에 참여하는 시인과 함께 말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정제두의 이런 두 측면도 유학의 특성과 맞다고 하겠습니다. 그 가운데 먼저 이론 구조가 보이는 사회적 기능을 봅시다. 정제두는 진리에 이르면 나와 만물이 하나 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의 입장에서는 생리와 물리까지를 하나로 끌어안는 것이며 호연지기도 마찬가지로 생기와 조리로서의 기를 포괄합니다. 더군다나 물리와 조리로서의 기, 생리와 생기, 진리와 호연지기가 모두 하나이며 그런 점에서 탁월한 알민 양지는 실천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정제두가 이러한 일치는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는 이론과 실천의 일치 여부로 드러난다고 보았습니다. 만일 이론과 실천 사이에 불일치가 생긴다면 그것은 사사로운 욕심이 들어갔기 때문이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이후 백성들의 삶이 극도로 피폐하고 국가의 기강이 무너졌음에도 당파 싸움만을 일삼는 당시 대부분의 지식인들이 거짓 학문만 하고 있다고 비판합니다. 사람을 살리지 못하는 학문, 실천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학문, 그저 고전에만 얽매여 있는 학문 모두가 그의 비판 대상이었습니다. 특히
대의 명분만 내세우는 위정자들의 처신은 음의 변화에 따라 옮겨가면서 연주해야 하는 비파줄 받침에 움직일 수 없도록 악유를 취해 놓고 연주하는 것과 같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정제들은 소중한 의식에 사로잡혀 대의 명분만을 강조하는 집권 세력들을 매섭게 비판하였습니다. 사실 병자호란 때 인조 임금은 포위된 남한산성에서 나와 정태종에게 무릎걸음으로 다가가서 머리를 땅에 3번 부딪히고 항복했습니다. 그리고 청나라는 만주에서부터 끌고 온 엄청난 돌에다가 한쪽에는 만주 글자로 다른 한쪽에는 한문으로 승리를 기념하는 글을 새겨 삼전도 나루 부근에 세웠습니다. 그때 세워진 치옥의 삼전도비가 지금도 송팡하구의 한 여자고등학교 교정에 서 있습니다. 그 뒤부터 조선은 청의 강압에 따라 공식적인 관계에서는 청나라의 연호를 사용해 오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청나라는 다시 무릎 꿇고 절하는 예절과 스스로 신하라고 낮추어 부를 것을 요구해 왔습니다. 이 같은 청나라의 요구에 대해 조정을 중심으로 대다수의 지식인들이 반대하고 나서게 되면서 논의가 어지럽게 전개되었습니다. 그런데 정제들은 무릎 꿇고 절하는 것이나 신하라고 부르는 것이 연호를 쓰는 일과 다르지 않다고 합니다. 무릎 꿇고 절하는 일이나 신하라고 부르는 일이 옳지 않다면 연호도 받지 말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관성 없이 명분만 내세우는 지식인들의 호의 의식을 비판한 셈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 비록 오랑캐의 나라라고 하더라도 그들 역시 양지를 갖추고 있으므로 청나라와도 교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번에는 중층구조의 구분 의식이 사회적으로 어떻게 드러났는지를 봅시다. 정치구조는 한편으로는 주체성을 강조하고 사회적 평등을 지향하는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정제들은 사람이면 누구나 양지의 본 모습, 즉 진리를 가지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비록 이상에 그친 것이기는 하지만 신분에 대한 그의 견해는 혁신적입니다. 정제들은 신분제가 엄격하던 당시 상황에서 제일 좋은 법은 공적으로나 사적으로나 천만 제도를 없애서 산해종과 계집종을 두지 않는 것이며 그 다음 법은 계집종을 부리되 산해종은 부리지 않는 것이라고 하였고 심지어는 양반을 없애고자까지 하였습니다. 양반이 다스리던 사회에서 양반을 없애자는 주장은 참으로 혁신적인 것입니다. 더구나 당신은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의 와중에서 남편을 잃었거나 점령지에 남았던 여자들의 순결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된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청나라가 쳐들어왔을 때 왕실과 대다수 사대부들은 과거 고려 때도 그 드센 몽고족이 바다를 넘지 못하였다고 하여 가족들을 강화도로 피난시켰습니다. 그러나 남한산성보다 강화도가 먼저 함락되면서 많은 양반집 여인들이 순환을 겪었던 것입니다. 정제들은 이 같은 상황에서 약자할 수밖에 없는 여자들 가운데 집에서 쫓겨난 부인들과 30세 미만의 자식 없는 가부들의 재혼을 허용하자고 하였습니다. 물론 실행되지 못한 이런 주장은 이상에 불과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억압받은 민중의 주체성을 인정하고 해방을 요구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층 구조가 다른 한편으로는 계층을 엄격히 구분짓는 사고로도 나타납니다. 사실 진리를 얻기 위해서는 물리나 생리를 넘어서야 하는 것처럼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렇지 못한 것을 버리거나 희생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정제들은 집안 내에서는 신분 문제에 대해 정반대의 모습을 보입니다. 정제들은 젊은 시절 가문의 몰락을 보면서 집안을 지켜내야 한다는 뜻에서 가법을 세웁니다. 그 속에서 정제들은 서자와 적자의 구별을 엄격히 하라고 하였고 집안일에 아래 작것들이 끼어들지 못하게 하라고도 하였습니다. 또한 집안의 어린 아이라도 나이 많은 사내종이나 계집종까지 반드시 죄를 주고 매를 때려서 명령이 설 수 있게 하라고 하였고 계집종 신분으로 첩이된 자는 첩으로 대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가법에 나타난 신불차별적 견해는 리의 순수성을 확보하려 했던 정제도의 철학의 구조와 같은 연장선 위에 있었습니다. 물론
이 같은 상반된 두 입장은 모순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문의 엄격한 구분을 강조한 글은 30세 때 쓴 글이고 주체성을 강조하면서 평전 사상을 논한 글은 80세 무렵 쓴 것입니다. 따라서 학문적 시네마 과정을 거치면서 F의 입장에서 D 입장으로 발전해 간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참마음으로 살아가는 강화학파. 정제도의 철학은 한국 철학의 흐름에서 큰 의미를 갖습니다. 무엇보다도 정제도는 주작의 중심의 학문 풍토와 꽉 막힌 정치 상황에도 불구하고 양명학을 연구하고 체계적인 논리를 세움으로써 한국 철학을 풍부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암과 행암의 일치를 주장하여 당시 명문론이 주도하던 풍토의 소금의 역할을 하였습니다. 또한 그의 철학에는 근대 지향적 요소가 들어 있습니다. 물론 그 같은 요소가 근대 시민의식의 기틀이 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주자학적 보편론에 반대하고 개인의 주체성을 강조함으로써 평등을 기반으로 한 시민의식으로 발전할 수 있는 싹을 보인 것입니다. 이것은 중세 봉건제가 무너져 가던 17, 18세기 상황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특히 그를 중심으로 형성된 강화학파에서 잘 드러납니다. 정제도 이후의 학문 흐름을 강화학이라는 말로 처음 표현한 사람은 정인보의 학맥을 이은 민영규입니다. 그러나 강화학인들은 스스로도 자신들의 학문을 왕陽명이 가르치던 소원의 이름을 따와 계산지학이라고도 했고 오늘날 쓰이는 조선 후기 실학과는 거리가 다르지만 실심에 기초한 양명학적 실학이라는 뜻에서 실학이라는 이름으로도 불렀습니다. 그리고 철학보다도 문학, 국어학, 역사학 등으로 다양하게 전개되었지만 그 바탕은 모두 정제도의 학문이었습니다. 강화학파의 지역적 근거는 정제도가 61세 되던 1709년 서울을 등지고 묘막이 있는 강화도 하일리로 거처를 옮기면서 생겨납니다. 물론 주작이 더욱 기승을 부리던 조선 후기의 사회 조건 속에서 학맥을 제대로 형성하기는 어려웠습니다. 따라서 대부분 소론이었던 제자들은 사제관계에 그치지 않고 혼인을 통해 인적 관계를 맺음으로써 동지적 유대를 더욱 강화해 갔습니다. 정제두가 죽은 뒤 그의 제자들이 문집을 내면서도 양명학 관련 글을 대부분 빼놓은 것도 어려운 당시 상황을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강화학파 가운데 가장 큰 집안은 전주이씨였습니다. 그들 역시 서인소론에 속하였으며 영조 때 노론에서 물러나면서 벼슬과 인연을 끊었습니다. 이 집안에서는 이광녀, 이광신, 이광명, 이광사가 정제두에게 직접 배웠고 이 흐름이 이충익과 이긍익, 이영익으로 이어졌으며 충익의 아들 이명백을 거쳐 아들 이시원으로 다시 아들 이상학을 거쳐 그 아들 이건창, 이건승 형제와 조카 이건방으로 이어졌습니다. 그 가운데 이광사는 27살에서 83세의 하곡을 처음 만난 뒤 32살 때 가족을 모두 데리고 강화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이미 하곡이 숨을 거둔 뒤였기 때문에 자식처럼 상제 노릇까지 하였습니다. 또한 이시원은 철종이 강화도에 있을 때부터 맺은 교분으로 이조 판서를 지냈으나 병인 양료 때 강화성이 함력되자 동생 지용과 함께 음독 자결하였습니다. 또 다른 집안은 강화도 하일리에서 정제두에게 직접 배운 신대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신대우의 집안도 고조부가 최석정, 박세당과 함께한 일에 소론에서 속하였습니다. 그 뒤 신대우의 학문은 새아들 진작형과 조카 이면백과 그 아들 시원 그리고 정제두의 증손자 수린으로 이어졌습니다. 강화학파는 다양한 모습으로 발전하였습니다. 그들은 정제두의 학문을 계승하면서도 율법처럼 거기에만 얽매이지 않고 시문이나 국사, 국어연구, 문자학이나 경학연구 등으로 다양하게 펼쳐갔습니다. 하지만 이들을 한데 묶을 수 있는 끈은 역시 마음에 드는 견해입니다. 정제두의 수제자인 이광사는 자신의 며느리로 맞아들인 정제두의 어린 손녀에게 유배지에서 보낸 편지에서 정제두의 학문은 오로지 안으로 자신을 실하게 하는 학문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들은 이처럼 자신을 실하게 하는 학문과 이에 바탕한 강한 실천 속에서 구도자와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물론 강화 학인들의 실천은 다양한 모습으로 드러나지만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개인 주체를 민족 주체 의식으로 넓혀간 것입니다. 이 같은 주체 의식은 이광사, 이영익, 이충익으로 이어진 국민정음 연구로도 이긍의 국사연구 결실인 연료시기술로도 나타났습니다. 또한 이광사와 그 아들 이영익이 대를 이어 완성한 동국악부에서도 악부의 형식을 비롯 고조선부터 고려 말까지 역사책에 전하는 전설과 고사의 의무를 제기하였는데 여기에는 국사를 새롭게 구성하여 민족혼을 진작시키고자 하는 역사의식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창이 쓴 당쟁사 연구의 대표적 저술 당의 통략 또한 같은 연장선 위에 있습니다. 또 다른 모습들은 이명백이 고구마 싹을 얻어다 심어서 민중의 배고픔을 구하려 했던 노력에서도 나타납니다. 그리고 병인 양류회 때 미국 패하는 모습을 보고 자결한 이시온과 이지원 형제의 순국도 그러하고 조선이 일제에 강점당할 무렵 이건창과 이건승 형제가 독립운동을 위해 만주로 간 것도 이 같은 정신을 계승한 셈입니다. 또한 이건승은 을사조약 이후 양명학을 바탕으로 한 애국 계몽운동을 전개하였고 1906년에는 인재를 양성하고자 가산을 털어 계명의석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홍승은 하곡의 7대손 정원하, 이석영, 이회영, 이시혁 등과 함께 가산을 정리하여 만주와 연해주 일대에서 이상설 등과 함께 독립을 위한 사업을 전개하였습니다. 또한 18세부터 이건방에게 배워 강화학을 이은 정인보도 21세 무렵 박은식, 신채호, 홍명희 등과 함께 상해에서 제사를 결성하여 독립운동에 참여하였고 기국에서는 연희 전문 등에 재직하면서 국학 연구에 전념하였습니다. 해방 후에도 1950년 남북 되기 전까지 나라를 바로잡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았고 특히 1935년부터 1년 8개월 동안 동아일보에 5천년간 조선의 어리라는 글을 연재하면서 망과 양지를 바탕으로 식민사관에 대항하여 우리어를 밝히는 작업을 하였으며 양명학 연론을 지어 거짓과 허세를 거부하고 실신과 실행을 추구하는 한국 양명학의 체계를 잡았습니다. 그 많은 강화학파들이 민족의 위기에서 한 사람도 변절하지 않고 국가와 민족을 위해 몸으로 실천한 것은 그들의 학문이 양명학이었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어떠한 철학이든 현실이 어려울수록 그 본 모습이 제대로 드러난 법입니다. 왜냐하면 현실은 언제나 철학을 당금질하는 계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강화학도 마찬가지로 나라가 어려움에 처하자 비로소 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특히 한말 민족 이교의 상황에서 강화학인들은 도학파나 개화학파와 분명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그들은 주작을 표명한 많은 학자들과 현실 참여를 지향한 개화학파의 상당수가 조선의 패망하자 친일을 통한 현실과 타협한 것과는 완전히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강화학인들 중에는 자신의 실심을 속이고 현실과 영합한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게다가 도학파의 일부 사람들이 무너져 내리는 국가와 민족을 보면서도 지금은 도를 지킬 때라고 하면서 운동했던과 달리 철저히 민족 주체의식을 기반으로 한 실천으로 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러한 한국 양명학의 흐름이 여전히 이어진다면 강화도 하엘리 고개에 세워진 정대도의 승모비는 결코 외로운 등대가 아닐 것입니다. 정제도 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Birds away, the stars shine too.